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연 씨 혹시 시계 좋아하세요? 시계요? 네네. 갑자기요? 네. 저를 위해 받으신 시계라도 있으신 거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치국은 집에 가서 드시고 이 시계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영화 속에 보면은 신사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봤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 시계 많이 쓰나요? 거의 안 쓰죠. 언제 바뀌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요게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시계가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손목시계로. 굳이 왜 바꿨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08시 정각에 진격한다!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병사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네. 거기서 얼마나 지났지? 언제 번거로운- 끝나고 언제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손목에 철사를 감거나 하면서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손목시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모든 시계는 웬만하면 손목시계로 바뀌었겠군요. 네, 손목시계가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아픈 역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발전이라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 발전 너무나도 좋지만 네. 기술 발전 안 해도 좋으니까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병 교수님 그리고 임철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떠세요? 방송 나가고 나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고맙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은 원래 예전부터 지연 씨 팬이셨다고. 저는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럼 저 모 시계 좀 프로그램에 네. 그럼 별명도 아시겠네요? 뭐죠? 마님? 좀 부끄럽네요. 아유. 확실한 팬이셨구나 네. 느껴집니다. 돌쇠 왔느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또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한번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오, 배인가요, 저게? 뭐 십자가 같은 게 위에 있는데?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굉장히 장작동이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인 것 같고. 저 위가 막루네요. 배가 맞습니다. 가라앉고 막루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저는 배 모양인 거는 같은데 흑백의 굉장히 과거 모습? 저 장면은 1898년 2월 중순에 쿠바 아바나 항에서 침몰한 미국의 순양함 메인호의 모습입니다. 쿠바예요. 쿠바 예, 시가가 유명한. 맞습니다. 네. 미국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140km 제가 정도 그 떨어져 있다고 키웨스트에 그러는데. 가서 예. 보니까 그 끝점에 서서 여기서부터 쿠바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에서 독재에서 도망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 중에 그 바다를 헤엄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가깝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근데 미국 배가 쿠바 앞바다에 왜 침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메인호가 쿠바 아바나 항에서 침몰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스페인 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뒤이어서 양국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앞바다에서 미국 배가 침몰됐다.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침몰이 됐겠죠? 예. 전쟁을 직접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함선의 침몰이었지만 그 전에 스페인 제국의 쇠락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갈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왜 가라앉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러니까 한창 막 달리던 스페인의 모습이 이제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쇠락해서, 그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가 식민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을 일컬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먼저 나가서 이런 식민지 획득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이 식민지를 경영을 하면서 식민지라는 게 내가 만든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원자재를 내가 가져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아직 막 시작이 안 된 단계인데 결국은 노동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렇게 수입한 흑인 노예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가 수입이 되죠. 그 흑인 노예들 중에 대부분이 쿠바로 가게 됩니다. 쿠바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도 유명하지만 네.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있거든요. 사탕수수요. 맞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설탕. 그거를 미국에도 팔아먹고 유럽에도 팔아먹고. 네. 설탕은 일상생활에 항상 필요하지만 가격이 싸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요. 막대한 이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쿠바의 위치 자체가 쿠바를 점령하고 있으면은 북중미로부터 남미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전략적 맞아요. 위치입니다. 네. 어디든지 간에 전력을 다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그렇고 수입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쿠바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스페인이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식민지였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이 갔으면 이분들이 탄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예니까. 착취당하고 탄압받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안 참았겠죠. 그리고 여러 차례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지만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반란과 폭동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진압돼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했던 곳인데 스페인은 점점 쇠락하잖아요. 네, 그 계기가 있어요. 네. 저 19세기 어간에 우리 전쟁사에서 다시 없을 군사적 천재가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나폴레옹. 맞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태어나고 때마침 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평등 박애를 다른 나라들의 그 왕조들은 원치 않는데 프랑스는 전파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하는 유럽연합군과 프랑스 혁명군 간의 전화가 온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스페인에도 당연히 그 불꽃이 번져 갔겠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경우는 프랑스 혁명을 문 닫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1799년부터 나폴레옹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사람이 1804년에 황제가 돼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위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806년 정도 이베리아 반도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를 쫓아내고 네. 자기 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다든가 또 포르투갈 경우도 위협한다든가 해서 포르투갈의 왕실은 아예 바다 건너 브라질로 대거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베리아 반도의 혼란이 결국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스페인 제국에 대항해서 1820년대 중후반까지 대거 이제 독립을 성취하게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이 이런 독립의 물결 속에 있을 때 1823년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유명한 외교정책 선언을 하게 됩니다. 먼로우 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먼로 선언.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먼로 선언. 진짜요? 어? 뭔 놈의 선언인데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뭐 근데 네. 저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먼로 선언은 확실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먼로가 뭔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했던가요? 예, 한마디로 아메리카의 문제는 아메리카인들에게 맡기라로 요약될 수 있는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23년 하면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들이 독립투쟁을 벌이고 또 어느 정도 독립을 성취할 기미를 보이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유럽의 재식민화 야욕을 막으려고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공화국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다시 간섭할 경우 그것을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로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발표가 그러면 어찌 보면 미국은 약간 스페인에 대항하는 그런 발표기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스페인에 대항해서 많은 식민지들이 도미노처럼 이제 투쟁을 하고 실제로 좀 이뤄냈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뜻은 또 결국엔 진짜 지금 이 시기에는 스페인이 점점점 쇠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식민지들을 잃고 네. 차차 그 기세가 꺾이는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20년대 초반 미국의 힘이 아직 막강하진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유럽 견제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이 미국의 행보와 그리고 실제로 식민지 안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식민지 독립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쇠락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뒤에 그럼 스페인 상황은 어떤가요? 스페인은 1833년 정도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1833년에 페르난도 7세라고 하는 선왕이 죽고 불과 3살에 불과한 이사벨 2세가 여왕에 등극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고 1873년에는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제1공화정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1874년 12월에 다시 이제 왕정이 복고됩니다. 그리고 나서 1875년 이후로는 스페인의 이 정치가들이 나름대로 합의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의 대치를 줄이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자 그래서 독특한 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네. 형식적인 왕정 내에서 실제적인 정치 권력을 보수적 정파와 다소 자유주의적인 정파가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친왕당파 쪽과 자유주의 세력이 번갈아 가면서 예, 그렇다고 세력을 볼 수 가졌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 해서 민간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번갈아서 집권하는 뭐 일종의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식민지가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이때도 식민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거의 다 잃어버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쿠바 그리고 중국하고의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는 필리핀 요 두 개만큼은 스페인이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쿠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카리브의 그 전략적 위치하고 그 막대한 이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 여기서도 이제 스페인 왕실이 쿠바의 이제 일종의 문화 통치를 이제 시전을 합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섬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칭호도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총독부에도 이렇게 내려줬고 어쨌든 여기 쿠바 식민지 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군이 필요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페인 본국하고의 연계성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를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건 스페인이지만 이 안의 세력들도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려면 스페인군이 좀 도와줘야 가능하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쿠바에 있는 노예들이나 시민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항상 강력한 외교력을 가진 외부 세력과 연계가 됐을 때에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미국이 그런 거였어요. 당시에 미국은 목화 재배가 남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당연히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미국의 남부주들은 저 쿠바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48년에는 이게 쿠바 내부에 있는 독립 세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실제로 반란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반란이 벌어져서 이제부터 우리 쿠바는 자유 독립 국가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 합병되겠다. 어떻게 근데 좀 보면은 한꺼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전개했던 하이브리드 전의 거의 시초격인 그런 전략적 성격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50년부터 1860년대까지 그 반란이 진압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쿠바의 농장주들하고 사업가들이 식민지 통치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외부적 충격이 하나가 땅 하고 옵니다. 이 1850년대 말에 일종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거든요. 네. 여기서 쿠바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대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데였죠.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쿠바 내부에 수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입에 풀칠할 때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총독부에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식민지가 된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를 본국이랑 똑같이 취급 안 해주냐? 응? 왜 우리만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냐? 관세 개혁해달라. 본국 주민들하고 똑같이 사법적 대우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의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본국은. 그 본국 정치의 대부분의 주머니 사정을 충당해주는 쿠바의 세금을 깎아주면은 본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뭘로 먹고 그렇죠. 사니? 네. 이렇게. 당연히 안 깎아주죠. 오히려 세금을 증가시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카를로스 마누엘 데 세스페데스라는 공장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한 147명 정도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부터 쿠바는 독립한다 하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147명과 함께. 네. 노예만 100만 명이 들어오는데 147명으로 독립선언을 했다고요? 근데 요게 불씨가 돼가지고 어? 쿠바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게 10년 전쟁입니다. 우와. 쿠바의 어떤 결정적 독립 전쟁 중에 하나가 이 10년 전쟁인데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기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 공장이 우리로 치면 파고다공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이게 있었었나 그러네요.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울림이 정말 울림이 돼가지고. 네, 하나의 불씨가 네, 되었다고 불씨가. 볼수 있던 거죠. 와. 10년 전쟁은 그러니까 1868년에 시작해서 1878년까지 이제 지속된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제1차 쿠바 독립전쟁, 독립투쟁 이렇게 얘기할 수 뭐 있는데요. 쿠바의 노동자들과 저런 의식 있는 지주들이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벌인 전쟁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방금 전에 들으셨던 카를로스 마누엘 데 세스페데스는 오늘날도 쿠바의 국부 중의 국부, 조국의 아버지 중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뭐 농장주였고 또 노예주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까지 벌인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1차 독립전쟁 기간 중에 이제 사망하고 맙니다. 1874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쿠바인들의 독립의 열망을 이어받았다 대표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호세 마르티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시인이자 뭐 언론인이자 뭐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에스파니오르 쪽은 예술. 카를로스와 호세가 맞네요. 호세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조시프, 조셉 또는 이제 성경으로는 요셉 아, 요새. 네. 혹은 뭐 예수의 아버지 뭐 여기하고 이제 이름이 같은 인물인데요.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을 뭐 했던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1853년생인데요. 우선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1870년대 말에 자유로운 시, 또 1891년에는 소박한 시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시를 사실 세계에 알린 뭐 그런 인물이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론 활동을 하고 또 미국 뉴욕에 망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쿠바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 역시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지배가 혹시 모를 새로운 강국 미국의 지배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려면 결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일종의 문화적인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895년 두 번째 독립투쟁 초반에 사망을 합니다만 쿠바 독립운동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립투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아바나 공항에 가시면 그 국제공항 이름이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고요.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혁명광장, 드넓은 혁명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 140m가 넘는 호세 마르티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대리석으로 된 마르티 동상만 해도 18m가 넘는
그러니까 쿠바에서 가장 많은 동상 그러면 호세 마르티의 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상을 지닌 그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저희도 식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도 뭐 민족 자결주의와 함께 뭐 독립선언을 하고 투쟁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아메리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 가운데는 가장 늦게 독립을 한 셈인데요. 네네. 말씀 나누었듯이 1868년부터 제1차, 제2차 독립전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오. 아까 얘기하셨을 때 쿠바도 있었는데 필리핀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필리핀은 그러면 독립을 했나요? 필리핀이 왜 식민지가 됐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세기 중엽쯤 되면은 스페인이 이제 중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슬슬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간 기착지로서 필리핀을 선택을 했는데 네. 우리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세부섬 있잖아요. 세부 네. 있죠. 거기에 함선 4척하고 병력 400명을 이끌고 상륙을 해서 네. 세부섬의 영구 주둔지를 만듭니다. 네. 그게 이제 수세기 동안 펼쳐지는 스페인 식민 지배의 시작이었어요. 아, 근데 그 400명으로 필리핀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럼요. 섬도 여러 개로 되어 네. 있고 400명을 그걸 다 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거기 이미 이슬람 상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여러 개의 군소 국가들도 사실 그렇죠. 여러 섬에 걸쳐 그 있었거든요. 밑에 쪽에 민다나오 섬 그 근처가 이슬람 지배권이 많이 형성돼 맞습니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0명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다른 그 군소 국가들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는 다른 국가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 집단이. 이 집단들의 접근을 해가지고 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아하. 와. 이제부터 이제 아침 드라마 저리 가는 그러네요. 뒤통수에 뒤통수를 때리는 아. 전개가 벌어지는데 각 섬들끼리의 경쟁. 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차례차례 필리핀 제도를 정복해 나가요. 아. 1571년이 되면은 루손 섬에 있던 마닐라 왕국을 공격해서 어허. 멸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대한 스페인의 어떤 점령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정복을 했다고 해도 스페인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슬람 소국들은 순간적인 무력에 굴복을 했지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 모로 분쟁이라고 불리는데 아. 이후 계속 이런 분쟁에 시달려요. 요렇게 식민지의 역사가 전개가 되어 오는데 1896년쯤 되면은 호세 리잘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어. 이 사람이 필리핀의 안창호예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엄친아요. 외모도 되게 준수하고 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입니다. 저 청년이 원래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갑니다. 유학을 가죠. 네.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다녔겠죠. 네. 공부하면서 의과대학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소설을 또 써요. 놀림의 탕헤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게 뜻이 찾아보니까 나를 만지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떤 당시 젊은 지식인의 눈에 비춰졌던 암울한 식민지 조국 필리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거예요. 저 위선적인 스페인 신부, 그 신부에 빌붙어 있는 군인, 경찰, 그 사람들이 우리 민중을 어떻게 탄압하는가를 적나라하게 소설로 그려낸 거예요. 그거를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유학 중에 그 소설을 써가지고 책 낼게요 하고 가져가면은 그 책을 보고를 받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독립운동 당장- 하겠다고 설치겠네. 그렇지. 네. 이게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불온서적으로 지정당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학당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의대 공부를 했는데. 네. 퇴학당해서 필리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1892년에는 이제 필리핀 민족 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무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계몽 운동하고 뭐 저기 지방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글을 모르면은 문맹 교육을 해주고 하다 보니 교과서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썼겠어요? 책을 또 책을. 쓰나요? 자기가 쓴 걸 썼겠죠. 놀림의 탕헤레가 필리핀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렇게 막 짓밟히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은 필리핀 사람들은 속에서 막 더 오르지. 네. 여기가 이제 끌어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울분이 막 솟구쳐 오르겠죠. 그 울분을 틈타서 이제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그리고
에밀리오 아기날도라는 이 두 사람이 비밀 결사 까티프란이라는 거를 결성해요. 무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장 투쟁을. 그래서 그거를 기획을 해서 대규모로 한번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전에 적발돼서 진압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기날도만 도망쳐서 홍콩으로 망명을 하고 그걸 계기로 이 호세 리자는 체포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반란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그걸 계기로 처형을 당하죠. 네. 근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필리핀 대중들은. 그렇죠. 자기들한테 이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애기들 뭐 이렇게 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처형을 당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들끓던 기름에 불꽃이 튀긴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전역으로 이제 스페인에 대한 반란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전진에 오던 미국 함대하고 연계가 돼서 대스페인 독립전쟁을 벌어지는데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죠. 국제 정체라는 게. 전 세계적 패권을 이룩한 스페인은 나폴레옹 전쟁과 연이은 내전으로 쇠락의 길을 건넌다. 1820년 이후 스페인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하나 쿠바와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 독립을 되찾고 싶은 쿠바는 1868년 10년 전쟁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하고 필리핀 역시 1896년 반란을 일으키며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필리핀과 쿠바의 투쟁에 스페인은 무력으로 대응하며 독립 의지를 굴복시킨다. 교수님 이야기와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사실 독립전쟁, 독립투항 이렇게 하면 약간 무력을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선 시인, 여기선 또 책을 써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야금야금 불씨를 그렇죠.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럼 쿠바에서도 또 똑같이 2차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1895년에 두 번째 독립투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 또 호세 마르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초창기에 안타깝게 전투에 참여해서 사망하고 말죠. 대신 호세 마르티의 이런 어떤 언론 활동과 또 직접 독립투쟁에 참여하는 활동은 쿠바인들 또 필리핀인들에게까지 이제 영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 18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흔히 early globalization 이렇게 표현하는 이른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뭐 해적 케이블이 깔린다든가 해서 전부와 전신으로 태평양, 대서양을 넘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이하게도 스페인의 두 식민지인 쿠바와 설마. 필리핀의 지식인들이 개인적으로도 연계까지 됩니다. 아니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예, 바로 그때 이 당시에 해적 케이블 또 전신의 힘, 일종의 기술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쿠바의 뭐 두 번째 독립투쟁하고 필리핀의 첫 번째 독립투쟁이 이제 맞물리는 계기가 그런 이제 이른 세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쿠바 내로 보면 이 호세 마르티뿐만 아니라 만비세스라고 하는 조직, 그 뭐 단수로는 만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쿠바의 시엔푸에고스 지방에서 일종의 이제 무장 투쟁을 벌여서 어느 정도 스페인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신세계의 마지막 민족주의 항쟁이라 할까요? 스페인 식민지에서 벌어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에서 벌어진 첫 번째 또 독립투쟁이 기막히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오늘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을 주로 얘기할 테지만 그 스페인의 1897년 그 당시의 총리였던 안토니오 카노바스가 결국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탈리아 출신 아나키스트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이런 어떤 기막힌 연계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약간 뒤잖아요. 그러면 쿠바의 독립운동이 필리핀에도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두 독립 그 투쟁이 아주 분명하게 연계가 돼 있었고요. 이 호세 마르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리핀인들에게도 상당한 영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르티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스페인의 왕정 복고 체제 또 제국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또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인구로 보자면 필리핀의 경우는 거의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쿠바는 180만 명이니까 규모는 이제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양쪽의 독립 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그 부대의 수, 스페인 그 병사들의 수는 쿠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로서는 상당한 부담 속에서 이제 독립 투쟁을 했던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이 뭐 처음에 뭐 화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쿠바와 필리핀이 굉장히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영웅들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민중들은 끝없이 싸우고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스페인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막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력 진압이겠죠. 뭐 총 들고 칼 들고 갔겠죠. 그런 유네스님. 방법밖에 없죠. 무적하면 되잖아요. 그거 영국한테 깨진 지 오래예요. 네, 16세기 얘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끓는 느낌. 그리고 사실 1차원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무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도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이 안토니오 카노바스는 이 사람이 이제 암살되기 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발레리아노 웨일레르라는 장군을 급파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병력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대토벌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얻는 별명이 뭐 매드독, 비스트, 도살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언론이 갖다 쓸 수 있는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거예요. 왜 이런 별명이 생겼냐? 제가 주목한 부분은 병력 부족과 이 사람의 성향인데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 초창기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상황인데 조선 총독부가 국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의병 활동을 의병들의 어떤 전투 화력, 무력 독립 투쟁 이런 것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호남 지역에 군대를 파견을 해서 격자 형태로 나눠가지고 탐색 경멸 작전을 진행을 하거든요. 결과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민 학살로 이어졌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 이주시키고 농작물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들이 있으면 다 쏴 죽여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병사를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나서 풀 한 폭이 안 남게 초토화시키면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전을 전개를 하는 거는 주로 병력은 부족한데 맡은 책임 지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걸 단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될 때 이럴 때 주로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민간인건 군인건 중요하지 않다. 위험 요소가 1이라도 있으면 싹 없애면서 진군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게릴라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려면 먼저 주민과 게릴라를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기에 병력이 충분치 않으니 저기에 있어? 야 일단 끄집어내. 주민들 끄집어내고 마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게릴라들이 쓸 수 있는 물자는 다 태워버리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쿠바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데 아휴, 이 사람들을 집단 수용소에다 강제로 수용시켜버려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시대도 아니거니와 전염병 돌아요. 돌죠, 이러면. 돌죠. 집단 수용소에 식량이 뭐 풍족했겠어요? 아니면 의료시설이 풍족했겠어요? 떼죽음을 당합니다. 30만 명이 거의 다 죽어요. 네. 이런 짓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매드독이다, 뭐 도살자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지금 보면 저 가슴에 훈장이 표창이 돼서 꽂혀 있었으면 아니 엘리트면 뭐 합니까? 저게 훈장이 달 일입니까 저게? 그리고 이 사람은 끝은 좀 안 좋았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천벌을 받을 것 같은데 벌을 좀 받나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스페인 육군 원수까지 진급을 하고요. 천수를 누리다가 193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30년에 네. 아니 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또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마음속에 권선징악을 그렇지, 좀 예. 꿈꾸면서 아니야 선은 항상 이길 거야. 그렇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유 뭐 이런 결과가 다 있어요. 당당하게 진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스페인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거기에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거에도 가담을 하기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쿠바에서는 의지만 있었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누군가가 조금 도움을 주면 조력해주면 좀 이런 독립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쿠바의 독립 투사들이 주로 망명해서 활동하던 것이 이제 미국인데요. 네.
이런 뭐 스페인 웨일레르의 그 잔혹한 처사 같은 것들이 미국에도 간간히 이제 알려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쿠바를 탈출한 이들의 입소문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쿠바의 처참한 현실이랄까요? 그것을 뉴스로 전한 미국의 언론인들이 있는데요. 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조집 퓰리처. 익숙한 이름이죠. 네. 우리가 아는 그 퓰리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이 두 사람이 주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조지프 퓰리처 그러면 뭐 정론의 거의 상징과 같고 뭐 보도 분야에 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권위 있는 또 그런 인물인데 사실은 19세기 말 1890년대에는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매 부수를 늘리거나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살짝 사실을 비틀어서 그렇게 낚시 기사. 맞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 그런 언론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정도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이 뉴욕 저널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정적인 기사로 여러 대중들의 관심을 이제 불러 모았고 쿠바 통치의 잔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일종의 항의랄까요? 그런 여론을 형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론은 쿠바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 적어도 스페인의 이런 잔혹한 통치로부터 쿠바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군이 참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이제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미국하고 이제 쿠바의 거리가 플로리다 남단으로 따지더라도 한 140km가 살짝 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미국식으로 이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19세기 초부터 미국의 정치가들은 가능하면 뭐 쿠바까지는 미국의 영역으로 언제든지 편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네. 또 공식적으로는 스페인의 식민지지만 미국인들이 뭐 1850년대부터 투자를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쿠바의 많은 사탕수수 농장이나 제당 공장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쿠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미국인들은 그냥 단순히 지켜만 보지는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자본주의와 약간 자유주의가 뭔가 섞인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 미국 투자가 늘었다라는 거는 스페인 윤회 함부로 하면 우리 국민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라는 느낌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스페인은 안 그래도 신경이 때카롭게 곤두서 있는데 거기에 신생 강국인 미국까지 압력을 취한다? 이거 뭔가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쿠바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하는데 미국이 우려하고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대중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스페인하고 전쟁까지 할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 처음에 봤던 보셨던 그 메인호 침몰 사건이. 그래요. 우리 저걸로 시작된 맞아. 거였죠? 돌아 이제 왔네요. 그러면은 저 메이노가 근데 아까 분명히 연구위원님께서 아직도 2023년인 지금도 저게 왜 폭발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제2의 베트남 앞바다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모르냐면은 네. 그거를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MC님들하고 네. 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군항에는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동해항도 마찬가지고 뭐 평택항도 마찬가지고 물속에는 기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항만 방어용 기뢰라고 해서 적 잠수함이나 적 선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뢰를 물속에 배치하거든요. 함부로 그 군항 밑으로 잠수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기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당시에 미국의 황색 저널리즘이 메이노가 빵 하고 폭발해서 이제 가라앉으니까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메이노 침몰 원인은 기뢰? 스페인이 일부러?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스페인이 우리 최신식 전함을 침몰시키려고 기뢰를 일부러 가서 매설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미국 당국이 이제
실태 파악을 하고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당시 배들이 증기선이잖아요. 석탄 창고에서 석탄을 꺼내와서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석탄이 지금 우리가 떼는 연탄처럼 막 잘 정제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창고 안에서 언제든지 분진 폭발이 일어나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메인호가 가라앉으면서 그 구조 작업에 스페인 해군도 동참을 하고 우리도 같이 조사해 줄게라고 했는데 미국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동 조사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죠. 이거 지들이 폭파시켜놓고서는 이거 뭐 증거물 찾으면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조사 결과가 내부 폭발로 나와버리니까 아이고야. 이 당혹스럽죠. 근데 또 생존자 중에 상당수가 주요 지기자 장교들이었거든요. 네. 한 18명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정설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니다. 1991년쯤에 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거 왜 가라앉은 거야 하고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가 항만 방어용으로 설치된 기뢰 중에 하나가 원인 불상으로 유실이 돼서 그게 하필이면은 떠내려가다가 메인호를 터뜨린 거다. 그 외부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네네네. 건져 올려서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메인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미국 배가 공식적으로는 스페인의 식민지인 아바나항 쪽으로 그러네. 거기 왜 간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 독립투쟁이 매우 거세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 투자가 적지 않은 곳인데 그러다 보면 미국인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들이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쿠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미국인들 있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쨌든 미국은 그 순양함을 파견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폭파에 휘말렸던 것이죠.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안 그래도 턱 밑에 딱 보이고 있는 쿠바 이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우리 미국 주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 공장들 자본들이 쫙 있는데 그걸 강경 진압하는 스페인이 안 그래도 미운데 우리 배가 가라앉았어. 스페인은 나 아니야 라는 상황입니다. 과연 스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19세기 제국이었던 스페인이 힘을 잃어가자 쿠바는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을 시작한다. 이에 신흥강국 미국이 등장하며 영향력을 확장하자 스페인과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후 미국은 메인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데 쿠바와 필리핀 식민지를 두고 전쟁을 벌인 미국과 스페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 쿠바와 필리핀에서 맞붙은 미국 스페인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